어제 갑자기 오전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예.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거는 판결이 또 어제 아침에 판결이 바로 잡혔다는 거는 이제 결과가 끝났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논의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너무 끝났다는 것이고요. 예.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기일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예. 자, 재판관 2명이 계속 문대행에게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선고를 빨리 잡지 않으면 대통령 평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대통령 평의에서 20분, 30분 만에 서너 번 평의를 거부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잡히고 난 다음에 평의가 이후에야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됐다면 대통령 평의는 이후에야 열렸다는 의미가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네. 이미 그 전에 수없이 많은 평의를 했었을 거고요. 네. 그 과정 중에 아마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은 그것을 이제 재판관님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쟁점으로 다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 쟁점 한두 가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쟁점 한두 가지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평의가 조금 지연됐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에 지난주에 평의가 조금 짧아졌다는 얘기들이 보도에 나옵니다. 예. 평의가 짧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평의가 짧아졌다는 건 그동안의 평의를 충분히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이 평의라는 것을 왜 하냐면은요. 이게 이제 합의체 기관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그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쟁점이 뭐냐면은 하나를 딱 짚으라면은 탄핵이니까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핵심 쟁점이고요. 그 결론을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 구체적인 쟁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토론하게 되죠. 토론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처음에 사건 접수가 적법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적법하게 접수된 내용 중에서 파면을 위한 사유, 소위 말하는 소추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거든요. 하나씩 다 해요. 그때 토론할 때 재판관님들이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대화와 토론이란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이미 한 번은 다 훑어봤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증거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이런 것도 다 논의가 됐을 거고, 이런 것이 지금 얼추 끝난 상태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쯤 각자 재판관님들이 각자 심증을 굳히죠. 이 사건에 관해서 나는 파면할 만하다. 또 내지는 파면하기에는 파면의 요건이 중대한 위법 사유니까 중대하냐 문제까지도 판단해서 내가 볼 땐 중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내지는 각하하시겠다는 분은 또 각하 사유를 또 마음속에 이제 심증에 두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심증을 굳힌 상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평의 내용이 아무래도 잦아지겠죠. 평의 그 과정이. 네. 그러면서 남아있는 거면은 그러면 대충 재판인들 생각에는 그럼 우리가 언제 선고할 것인지에 관한 시점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내부 사정은 모르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가자는 이런 안건이 제기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탄핵 TF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죠. 근데 보통 몇 명으로 구성이 대충 그거는 제가 볼 때 사건마다 이제 그 TF팀이 크게 구성될 수도 있고 작게 구성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아마 최대로 많이 구성돼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전속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 안에서. 물론이죠. 왜냐하면 주심 재판관님이 결정되면은 전속 연구관이 이제 항상 있거든요. 그럼 전속 연구관이 중심이 돼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속 연구관은 주심 재판관님을
적극 돕고 전반적인 사건 전체를 갖다 이제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TF가 꾸려지고 TF에서는 이제 분야별로다가 어느 팀은 뭘 어떤 분야 이렇게 서로 나눠서 연구하고 연구 보고서가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판관 분들이 평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재판관이 연구관들을 TF팀의 연구관을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수정된 그 수정을 요구하면 연구관들이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그 보고서 보고서를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시간이 빡빡한 상황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재판관 두 명이서 야근을 좀 하자. 예를 들어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근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어떤 걸 고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컷 고쳐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평의를 한번 하고 화요일 날 판결을 해서 기일이 잡혀버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쳐간 보고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연구관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법리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관련 증거라든지 다 수집해서 정리해달라는 요청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관님들 이제 평이나 각자의 심증에 도움이 되면 채택해서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님들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굳이 바꿀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은 보고서만 받아보고 끝나는 거죠. 결정은 항상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러면 재판관들의 기존 판단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바뀌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 내부 돌아가는 일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자잖아요. 제가 뭐 헌법재판소에 뭐 안테나를 꽂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단지 학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실 그리고 헌법재판의 이론 등을 비춰볼 때 이게 사회도 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이라고 그러는 게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쭉 따져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상으로 이런 결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이 이제 학자로서의 판단이고 저희 경험을 기초로 한 또 학문적인 연구를 기초로 한 어떤 그런 결론을 우리 이제 말씀드리러 온 거죠.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초창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기 근무하고 있었고 초반에 이제 변호사를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교류가 좀 많았었죠. 근데 학교 오고 나서 거의 뭐 책 속에 파묻혀 있었죠. 제가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교류를 갖다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